그래서 오늘 7단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5단원의 마지막 주제. 5단원은 시장경제와 금융이고요. 이 5단원의 마지막 주제인 7번째 주제는 생애 주기별로 금융생활을 설계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용어가 2개 나왔지? 방금 우리가 생애 주기 받고 그 다음에 재무 설계해 본 거야. 생애 주기는 이렇게 연령대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유아, 아동, 청년, 중년, 장년 합쳐서 중장년, 그 다음에 노년 뭐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이제 생애주기 위에 나와 있는 건 뭐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밑에는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는 겁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태어나서 뭐 유아기에 여러분이 뭐 금융설계를 뭘 할 겁니까? 직립보행도 힘든 시기인데, 그치? 일단, 그래서 유아기는 빼고, 이제 뭐, 그래도 연령별로 보면 0세부터 이제 10세까지는 빼고 10세부터 봤던 건 이때 물론 여러분이 어떤 경제생활을 주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뭐가 들어와요? 용돈이라는 어떤 금융 수입이 들어오죠? 자, 그 금융 수입을 갖고, 여러분은 이제 주로 소비를 할 텐데, 그 소비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어떤 버릇들을 기르는, 습관들을 기르는 그러한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세부터 20세까지는 대부분 학업에 종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후반부터 차츰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남학생들은 군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20대 후반부터 이제 취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에는 이제 가족을 구성할 사람들은 구성하고요. 아니면 이제 40대 때는 자녀가 있다라면 자녀 성장 이제 이렇게 해서 노후 생활을 보통 60세부터 잡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따질 때 청장년층 다음이 노년층인데 노년층의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65세부터 노년층에 들어가죠. 물론 여기에 대한 불만들은 많지. 난 아직 마음이 청년인데 무슨 노인이냐. 근데 법적인 나이가 65세부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볼 거는 바로 2번이죠. 사실 뭐 1번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번 한번 보시면 자, 금융생활을 설계할 건데 어떻게 설계할 거야?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금융생활을 설계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2키워드를 봤잖아요. 하나는 생애 주기였고 하나는 재무계획이었지. 재무계획. 그럼 이 재무계획이라는 게 뭔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재무라는 건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재무라는 단어를 떠올랐을 때 수입과 지출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큼 들어와서 얼마큼을 쓸지 거기에 관련된 게 바로 재무예요. 그러면 생애 주기별 과업이라는 게 있었어. 아까 여기 보면 10대의 과업은 학업에 종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과업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삶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설계한다는 얘기는요.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시점이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쓸 거야 라는 걸 보는 게 바로 설계이기 때문에 예측이 들어갑니다. 예측. 그래. 이때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야. 뭐야? 지금 우리가 하라는 건 뭡니까? 재무 계획이잖아. 금융 설계잖아.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뭐 하는 겁니까? 미리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이 수입과 지출을 배분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나의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아마 이런 부분일 거예요. 현재의 만족감을 위해서 나의 수입을 쓸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욕구를 좀 억제하고 미래에 쓸 것인지. 그겁니다. 여기 나오죠. 현재와 미래 생활에 적절하게 나누는 거예요. 무엇을? 수입과 지출을.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의 욕망을 모두 다 억제하고 미래를 위해서만 모든 수입을 밀어둔다면 현재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저축만 하는 거지. 난 지금 나의 생활은 거의 뭐 금욕이 아니라 뭐 하루 3끼 중에서 난 한 끼만 먹고 저녁 아침은 물만 마실 거야.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러는 것도 힘든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저축을 위해서 그런다면 현재는 너무 불행하겠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오늘만 살고 안 살 거야 해서 오늘 번 돈을 오늘 다 쓴다. 그럼 또 미래가 너무 불안하겠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 생활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게 바로 뭐다? 단어 알아두세요. 재무계획입니다. 재무계획. 가장 핵심 단어가 뭐라고 재무계획에서 수입과 지출을 뭐 하는 거야? 현재 미래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 그게 바로 재무계획이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얘예요. 자, 선생님도 형광펜으로 네모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아래쪽이 이렇게 선생님이 색깔이 막 이렇게 변하네.
자, 이렇게 가볼게요. 파란색으로 이게 까만색인가? 보라색인가요? 자, 이렇게 가고 있는 얘.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취입입니다. 여러분 20대부터 30대까지는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선생님 빨간색으로 빗금 친 게 바로 뭐냐면 20에서 30대는 수입이 없어요. 아니면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지. 뭐가 더 많습니까? 지출이 더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30대의 취업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더 많아집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더 이 파란색으로는 빗금친 부분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 파란색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때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이 파란색 부분 이 시기에는 여러분이 미래는 바로 뭡니까? 정년 퇴임한 이후에 어떤 노년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뭐 해야 돼? 저축해둬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퇴직을 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다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뭐가 많아집니까?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자,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뭐 우리나라의 요즘의 키워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된 지 이미 10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자, 저출산은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고려할 때는 아니고 지금은 고령화라는 키워드를 본다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퇴 이후의 시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야. 예전엔 은퇴하고 나서 몇 년 못 살았어. 그지? 근데 요즘엔 은퇴하고 나서도 내가 앞으로 만약 65세 때 혹은 60세에 은퇴했다면 100세 시대라고 하면 숨이 정말 막 오버해서 40년이고요. 오버하지 않아도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동안 만약에 여러분 30년 동안 수입이 없다고 합시다. 게다가 신체 나이는 들었는데 노령원에서 눈은 안 보여, 귀는 안 들려, 무릎은 아파. 그런데 돈도 없어. 그건 젊었을 때 돈이 없는 거랑 또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시기별로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시기가 있고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시기가 있다 설명했어요. 다음 일반적으로 노년기 이전에 여기 보시면 노년기가 오기 전에 경제적인 정년을 하기 전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뭘 확보하래 얘들아? 금융자산이야.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하지만 우리는 지금 부동산 하는 거 아니에요. 금융자산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선생님 저는 땅 사둘 거예요. 그건 이제 다른 분야죠. 선생님 저는 건물 사둘 거예요. 그 역시 금융자산 얘기하는 건 아니고 부동산 얘기하는 거.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우리 유동성이 굉장히 낮아요. 내가 땅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여러분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를 못 먹습니다. 그지? 식당에서 밥 먹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 옆에 건물이 있어요. 그거 팔아서 드릴게요. 경찰서 갑니다, 여러분. 뭐로? 모욕죄가 되겠죠. 모욕죄. 주인을 모욕한 거지. 금융자산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재무설계는 자신의 재무 상황을 파악해서 일단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나는 몇 살 때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금융자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야라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요. 이에 맞춰서 소득과 소비를 고려한 구체적인 꿈만 꾸면 안 되지. 목표만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금을 준비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사실 이런 게 교과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우리가 긴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나이, 신체적인 나이나 사회적인 나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주제 7에 관련된 참고 자료가 나오죠. 연령대별로 주요하게 발생하는 재무 사건들이 있어요. 20대 때는 일단 뭐 이때 여러분이 항상 한창 이제 어떤 직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잖아요. 20대 때 웬만하면 자, 이 별표합니다. 독립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막 눈이 반짝반짝 여러분 독립하고 싶어요? 자, 독립이라는 말에 눈이 반짝반짝 빛났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독립은 뭐야? 재무적 독립이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보조를 받더라도 여러분이 완벽하게 엄마 아빠한테 재무적으로 이제 100% 의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독립을 해보자. 경제적인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는 정신적으로 이미 어머니한테 독립했어요. 그건 정신적인 거고요. 경제적으로 여러분이 종속되어 있는 한 절대적으로 독립하기는 힘듭니다. 30대 때면 이제 만약에 가정을 가졌다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재무 사건들을 다뤄놓은 겁니다. 뭐 꼭 이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30대 때는 자녀 출산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왜 재무사건에 자녀 출산이 들어가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지출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 확장과 내 집 마련 최고의 지출이 들어갈 부분이죠, 그렇죠? 자, 40대 때는 이때는 이제 자녀 교육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출이 들어갈 거고요. 은퇴 계획을 이때 좀 세워놔야 된다. 근데 50대 때 만약에 조기 은퇴를 한다면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을 했어. 근데 아직 자녀 교육은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재취업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준비들. 60대 되면 이제 은퇴하면서 근데 이제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어떤 연금 갖고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금융자산이 있어서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 그래서 주요한 재무 사건, 해야 할 일, 저지르기는 실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여러분 교과랑도 상관없지 한 번쯤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신용의 과다한 사용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이제 사실 카드랑 대출인데 이거 40대보다는 20대 때 이때 좀 많이 들어가겠죠. 과다한 사용.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단원을 거의 끝냈어요. 그러면 5단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관식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쭉 풀 수 있는 건 풀고요. 모르겠는 건 두세요.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게 한번 해보세요. 봐야 돼. 자, 이거 봅시다. 자, 5단원 전체가 굉장히 길어요. 5-1부터 5-주제 7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깁니다. 자, 한번 보죠. 1번은 바로 이제 승관 안 봐도 돼. 시험 본 부분인데 뭐 또 볼까요? 글쎄요. 그래서 5-1번은 이제 1번 문제는 자본주의 역사 파트에 나오는 겁니다. 자본주의 역사. 일단 자본주의 뜻부터 나오죠. 자본주의는 뭐를 바탕으로 그랬습니까? 그럼 자본주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떠올라야 돼요. 자본주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이게 두 개의 핵심입니다. 다시 뭐랑 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거는 사유재산 제도죠. 사유재산 제도 1번이라고 쓰세요. 자본주의의 양대축. 자본주의 오른팔과 왼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나왔지. 시장 내모한다. 시장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경제에서 시장경제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해갖고 기억나? 외워야 돼. 자본주의 어떤 핵심 키워드. 뭐랑 뭐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뭐 하는 거야? 가로해봐.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까지 묶으면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이게 경제생활이죠. 경제생활? 별거 아니에요. 만들고 쓰는 거죠. 경제활동. 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자본주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조합해서 만들어내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요. 이제 자본주의 역사입니다. 2번 문제. 유럽의 절대왕정 시기에 이때부터 출발을 하지.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할 때 뭐 유럽의 봉건 시기는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봉건제도라는 건 다급자족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 봉건 시기 이후 절대왕정 시기부터 자본주의를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여기서부터. 그럼 이때는 뭐였습니까? 절대왕정하면 절대왕정의 경제 정책은 중상주의였어요. 중상주의. 중상주의. 그래서 중상주의라고 일단 쓰면 중상주의의 핵심은 뭐냐? 중상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아주 강력하게 개입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종의 자, 국가가 뭘 했다? 국가가 그 나라의 수입과 수출을 규제했어요. 제한하고. 이때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걸 우리는 자본주의에서도 특히 뭐가 주도했던? 상업, 당사지. 제조업이 아니라 상업이라는 건 단지 교환하는 거야. 뭔가를 가져와서 거기다 팔고 얘네 걸 저기에 가져가서 팔고 하는 상업이 자본주의를 이끌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뭡니까? 상업자본주의가 됩니다. 상업자본주의. 그래서 이 2번 문제에서는 자본주의를 시작하는 절대왕정 시기 중상주의, 그 다음에 중상주의 시대 때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상업자본주의다.
아, 이게 시작이구나.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업자본주의를 시작했죠. 상업자본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 갖고 산업혁명 시작되면서 이제 산업자본주의로 가는 거였죠. 자, 3번. 여기 이 말 봐봐.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묶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시장이 원래대로라면 이론대로라면 자본주의, 투기자본주의, 즉 자유방임주의 시대 때 투기자본주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거라고 믿었어요. 어디에만 맡겨두면? 기억나? 어디에만 맡겨두면? 시장. 그지?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시장이 운영되다 보니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마구마구 생겼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죠. 시장이 자원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시장 실패라고 하지. 자, 4번도 별표에 대해 기억나? 자본주의 역사에서. 자, 1970년대 오일 쇼크라고 하는 석유 파동이 두 번에 걸쳐 있었어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자, 이런 석유 파동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또 용어와 상황이 발생했죠.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 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너무 이번엔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그러니 봐봐.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을 뭐라고 본 겁니까? 정부가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해서가 원인이야. 그러면 해결책은 뭐겠니? 개입 안 하면 되겠지. 너무 개입해서 문제 생긴 거잖아. 그럼 개입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했으니 민간에게 맡겨라. 경제활동을 옹호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이거는 예전에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자유방임주의랑 또 다른 느낌의 신자유주의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고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오늘날에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이게.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겪었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에 쓰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즉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일자리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건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심각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일자리도 없어요. 왜 이게 지금은 놀랍지 않지만 당시에는 놀라웠는지 얘기해 줄게요. 사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이 물가 상승과 실업은요 반비례였어요. 반비례라는 게 뭐야? 그래프 그리지 말고 봐봐. 자, Y축에 선생님이 물가를 줄게요. 그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X축에 실업을 줄게요. 그러면 실업과 물가는 원래 반비례였다라고 말했잖아.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런 곡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 A 지점을 한번 볼까? A 지점을 보면 자 물가가 한 여기다 우리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500 써봐요. 반면에 실업률을 이렇게 봤더니 실업은 한 20이라고 쳐. 그런데 B점 봐봐. B점. 정부가 물가가 너무 높아서 막 물가를 내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물가를 낮췄네? 그 B점으로 가니까 어때? 물가가 500에서 300으로 낮아졌잖아. 다행이다. 대신에 뭐는 늘어났습니까? 실업은 늘어났죠. 반대로 B 지점에 실업률이 너무 높아서 야 우리 실업률을 좀 낮춰보자 하고 B 지점을 A점을 바꿔서 실업을 30에서 20%로 실업률을 줄였어. 대신에 물가는 어떻게 돼? 300에서 500으로 올라갔지. 이렇게 물가와 실업이 반비례일 거라는 이론이 먹혔어요. 뭐 전까지? 이 석유파동 전까지는. 근데 석유파동이 일어났더니 이런 된장은 좋은 식품인데요. 아니 이런 소낙비 같이 물가도 오르는데 실업도 오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최악이지? 얘들아, 생각을 해봐. 물가가 계속 올라. 그래서 내가, 어제 시장 갔는데, 오늘 갔더니, 어제랑 오늘과 달라. 콩나물이 막 2,000원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좀, 허리띠를 졸라매겠지. 근데 일자리도 없어요. 물가가 오르는데 돈도 없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일부 경제학자들이 봐봐.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일부 경제학자들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너무 시장에 개입해서 그래라고 했단 말이야. 물론 모든 경제학자들은 그런 거 아니야. 일부 경제학자들이. 그러다 보니 어떤 나라들에서는 오케이. 이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 좀 줄여. 이러면서 등장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신자유주의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여러분이 눈들이 벌써 졸리군요. 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의 눈동자가 안 보입니다, 점점. 5번 문제 볼게요. 땡땡땡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가치나 대안 중에서 자, 여기 좋습니다. 포기한 것 중에서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다 가는 게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지? 하나를 가지면 하나를 버리는 거잖아. 얘들아. 하지만 우린 인생에서 양자택일의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만약 어떤 친구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이 항상 여러분한테 양자택일을 강요하면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세요. 극단적인 사람이지. 그지, 승아? 어릴 때 부모님들 중에 혹시 장난삼아 하지만 굉장히 곤란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엄마야, 아빠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들은 당황하지만 아니, 아주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그때그때 고르잖아요. 근데 좀 크면 어떻습니까? 짜증내죠? 아씨 이러죠? 그런 사람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나야 아니면 일이야 막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이거 아니면 저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우린 일상에서 선택을 할 때 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포기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어. 그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큰 것 발표합니다. 포기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가 큰 것.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죠. 그 기회비용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내가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그래서 포기한 모든 게 기회비용 아니에요. 오케이. 6번이요. 자, 우리 뭐 경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용어죠. 합리적 선택. 그냥 선택이 아니지. 합리적 선택이지. 합리적 선택은 선택에 따른 뭐가 만족감 여러 가지 용어로 쓸 수 있어요. 또는 효용 또는 선택한 것에 따른 이익 뭐 즉 만족감이든 효용이든 이익이든 그것이 혹은 다른 말로 또 편익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뭐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편익 즉 이 모든 것들이 뭐보다 클 때 만족감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 그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 되겠죠. 만족감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 됐어요? 자 여러분이 완전 좋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약간 정신대 나가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 가기 직전 같아요. 7번 문제. 합리적 선택은 공공의 이익이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야. 하지만 이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공공의 이익이나 혹은 규범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규범 준수. 자, 좋습니다. 합리적 선택은 때때로 공공의 이익 또는 규범 준수 같은 걸 간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기현아, 예를 들어 네가 혼자 외출할 거야. 혼자 외출할 때 근데 시간도 되게 넉넉하고 한데 너가 좀 약간 보이지 않게. 그래서 버스 정류가 내가 지구 환경을 위해서 버스 대중교통을 사용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거든? 근데 막상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어우 이 후덥지근한 공기가 딱 오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버스 정류장이 좀 멀어. 거기까지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차키를 들고 혼자 그냥 가지만 굉장히 오래된 차야. 그래서 그 뒤에 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치? 그래서 너는 그걸 타고 갔단 말이야. 근데 너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왜냐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네가 느낀 어떤 불만족감, 짜증, 스트레스 이게 너한테 가져다 줄게.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러니 그럴 바엔 지하주차장이 아주 쾌적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를 타고 지하에서 약속 장소도 주차장이 넓어요. 약속 장소도. 막 약속 장소가 대중교통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약속 장소도 주차장이 굉장히 쾌적해. 그러면 지하 대 지하. 그치? 딱 내려서 엘리베이터 한 층만 딱 타면 약속 장소야. 개인적으로 굉장히 합리적 선택이죠. 하지만 그게 과연 공공의 이익에는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지. 혼자 가는 것때 그치? 카풀도 아니고 막 다섯 식구 가는 것도 아니고 너 혼자 잠깐 거도 뭐 중요한 약속도 아니야. 물론 개인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모두 있다.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8번부터는 다 같이 보시죠. 국방치안 도로?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공공재죠, 공공재. 우리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사회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즉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데, 자, 좋습니다. 뭐가 낮아요? 돈이 안 돼. 그걸 우리는 수익성이 낮아 이렇게 표현하죠. 수익성이 낮아서 이런 국방치안 도로는요. 기업들이 생산하는 걸 꺼려합니다. 기업은 돈 벌자고 만드는 건데 그죠? 돈이 안 되는데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공공재는 기업은 돈이 안 돼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9번 문제 보시죠. 기업가가 나왔네요. 경제활동 주체 중에 기업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목적인 이윤을 창출하겠죠. 이윤 창출을 위해 그 다음 가로해 주세요. 위험, 불확실성 같은 걸 무릅쓰는데 우린 이런 걸 굉장히 모험적이다. 이 표현 한번 주실래요? 기업가가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발휘하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나온다 했죠? 우린 그거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용어 알아두세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자, 10번도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땡땡땡이란 자 주어가 누굽니까? 소비자죠. 이번에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료, 재배, 생산, 유통 등의 전 과정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그 다음 핵심 포인트 나오네요.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것. 이거 답을 말해줬습니다. 이미. 뭐예요 이거? 답이 뭐예요? 윤리적 소비죠.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것 하면서 일단 문제에 답이 나와 있네요. 윤리적 소비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적 소비. 자,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정신을 붙들고, 날아가려는 정신을 붙들고. 11번 문제. 땡땡이란 이제 나라가 나왔어요. 각 나라들이 자신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나라와 사고 파는 이것만 내모해 줄래요, 여러분? 국제거래입니다. 국제거래를 두 글자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될까요? 국제거래를 두 글자로 줄이면 얘들아? 답. 무역이죠. 무역. 국제거래는 무역을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거래. 네, 눈은 뜨고 있는데 좀비군요. 정신 상태는. 와우. 12번 문제. 땡땡을 통해 특화하는 거지. 특화 중요한 단어를 했습니다. 특화해서 수출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뭡니까 이게? 우리는 각 나라들이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걸 특화해서 각각 나누어 맡아서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국제 분업이라고 부르죠. 국제 분업. 여러분 아직 여기까지 다 안 풀었습니까? 그래서 답을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야? 풀었는데 20번까지 모두 풀었어요? 하나는 못 풀었어요. 오케이. 조금 더 시간 줄게요. 해보세요. 지금 다 부르는 것 같아서. 13번. 각국의 기술 수준, 자본, 노동력 등의 차이로 자, 나라마다 기술 수준의 차이, 자본의 차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등등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생산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생산비. 차이로 인한 생산비의 차이가 아까 12번에서 봤던 뭐와 같은 것? 국제분업, 그로 인한 무역을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자, 14번도 보죠. 14번은 여러분 상식이기도 하고 여러분 파트에서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1995년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니까 뭘 추구하겠어요? 자유무역을 추구하겠지.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해서 뭡니까? WTO 되겠죠. 세계 무역기구. 무역의 확대는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소비할 기회를 증가시키죠. 무역이 확대되면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무역의 확대는 하지만 무역의 확대는 만약에 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내 산업이 있다면 그 산업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려움을 주겠죠. 무역의 확대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나 산업이 쇠퇴하면 자, 어떤 문제 생깁니까? 국내의 기업이나 산업이 쇠퇴하면 당연히 국내에서는 거기서 이제 일하던 사람들이 실업이 되면서 실업이 증가하겠죠. 실업이 증가해서 소득 감소로, 실업의 증가는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요. 소득 감소는 다시 뭡니까?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기업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 우리 18, 19, 20번은 가장 지난주에 한 거지.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중 금융자산의 가치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정도 우리 안전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금융자산 세 가지 뭐뭐 있었어요? 예금, 채권, 주식. 그 중에 안전성이 가장 높은 건 예금이다. 이랬죠. 안전성이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유동성이랬죠. 유동성.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음, 금융자산의 종류 중에서 땡땡땡은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으면 자, 기업이 잘 되면 그 기업에 얻은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거. 자, 이거 하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치세요. 기업의 경영 실적이 좋으면 많은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어서라고 말했잖아. 이거 우리 이걸 배당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배당금. 그러면 예금, 주식, 채권 중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주식이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보유하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다. 주주. 가질 수 있어 수익성이 높지만 대신에 이번엔 반대로 기업이 파산하면 나도 같이 파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전부 잃을 수도 있어서 주식은 수익성은 높지만 수익성은 굉장히 높죠. 하지만 안전성은 금융상품 세계 중에 가장 낮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번이요. 사람들이 일생에서 일련의 단계를 거쳐 삶이 변화하는 모습. 이게 생애 주기랬죠. 생애 주기. 오늘 우리가 배운 두 단어. 생애 주기와 재무 설계라는 단어 봤습니다. 생애 주기가 된다. 해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 문제까지 봐서 우리가 5단원을 맞추고요. 6단원은 다시 정치 파트가 될 겁니다.